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오후 12시 45분입니다. 오늘은 제3부 정리 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리 3. 정신의 능동은 오직 타당한 관념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정신의 수동은 타당하지 못한 관념에만 의존한다. 이미 앞에서 정리 1에서 다룬 것입니다. 정리 1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식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니까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면장질하지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거나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죠. 정명,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체의 관념일 뿐이며, 이 관념은 다른 많은 관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은 타당하고 다른 어떤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자, 여기서 네 가지 정리가 지금 인용이 되어 있죠. 자, 그것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정리 11은 인간 정신의 현실적 유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단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괴물의 관념일 뿐이다. 즉, 우리 정신의 그 관념을 형성하는 그 최초의 것이라 하면 어떤 각 사물의 관념일 것인데, 자, 정리 13에서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것이 외부에 있는 사물이라기보다도 우리 정신과 일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신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관념의 대상이. 그래, 이 말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심을 하려고 해도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칸트는 어떤 반론을 제기했습니까? 생각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지.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이 가능하냐. 이렇게 반론을 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재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신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신체가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생각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사고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되기 때문에 여전히 데카르트의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 정리 15가 인용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리 11과 13에서는 그 최초의 우리 관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 신체라는 것입니다. 정리 15로 내려가면 인간의 정신의 형상적 유를 구성하는 관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많은 관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에 구성되어 있는 관념, 그 중에서도 형상적 유라니까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관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상적 관념들은 하나의 개체, 단순한 어떤 한 개나 이런 몇 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많은 관념들로 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정리 38의 개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어떤 관념 또는 개념이 있다. 즉, 정리 15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정신의 관념들이 대단히 많은 관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자기 자신만의 주관적인 관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공통적인 관념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통적인 관념과 주관적인 관념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해설을 잠깐 봅시다. 정리 11과 13은 우리 정신의 관념을 형성하는 최초의 것은 신체에 대한 관념이라는 것. 이 신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념이 사물의 관념과 합성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고,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앞부분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인데, 내용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이 관념이 정신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념과 외부 사물에 대한 관념이 합성되어서, 즉 접촉이 되면 합성이 되어서 우리 정신의 관념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리 15에서 이러한 관념은, 여기 정리 15 나오죠. 정리 15에서 이러한 관념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정리 38의 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관념은 대개가 그 중에서 일부만 공통되다면, 저 일부 사람들만 공통되다면 그것이 또 타당하지 못한 관념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되다면 그것은 신의 관념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진 주관적 관념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므로 정신의 본성에서 나오고 정신을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 하는 것이며, 정신에 의하여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모두 필연적으로 타당한 관념이나 또는 타당하지 못한 관념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이제 이 관념들이 두 가지 관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당한 관념과 타당하지 못한 관념. 그럼 타당한 관념은,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관념은 거의 타당할 것이고, 다르게, 즉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관념은 거의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본문 내용. 그러나 정신은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 앞에서 다룬 정리 1, 필연적으로 작용을 받는다. 수동적이 된다고 했죠. 알아야 면장제를 하지요. 모르면 배워야 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동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의 능동은, 즉 자기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작용하려면, 정신이 그렇게 작용하려면 오직 타당한 관념에서만 나오며, 정신은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이유에 의해서만 작용을 받는다. 즉 수동적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능동은, 그러니까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타당한 관념은 공통적인 것이고, 그 공통적인 것은 타당하므로 신의 관념이므로, 여기서 이제 타당한 공통적인 것이 되려면 그 공통적인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신의 관념이죠. 신의 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의 관념이니까 능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신이 무언가를 누구한테 작용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행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신은 모든 것을 자기의 자유원인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관념이면 이건 무조건 능동적이 되고, 타당하지 못하는 관념은 신의 관념이 아니니까 능동적이라고 우리가 못 박을 수 없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로서 우리가 정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증명 방법의 중요한 포인트는 공통성과 신의 관념이라는 이것이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것은 신의 속성에
관념이고 신의 관념이므로 반드시 능동적이 된다는 요 증명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계속 볼까요? 주석. 그러므로 수동은 정신이 부정을 포함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었으만, 즉 옳지 않은 것,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여기 한자로 여기 써놨죠. 옳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관념. 즉 정신이 다른 것들 없이 그 자체에 의하여 뚜렷하고 명확하게 지각될 수 없는 자연의 일부로 고찰되는 한에 있었으면 정신에 기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이 생각되는데 해설을 보면 이해될 겁니다. 처음 보거나 다른 사물과 연관을 지울 수 없는 사물이 우리의 신체에 접촉이 될 때에 무엇인지 타당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죠. 자, 이런 경우 우리의 정신은 부정, 즉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저게 뭐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지?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는 수동이 정신에 기속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개체에도 기속된다는 것, 그리고 수동으로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부가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우리 정신에서 이 수동과 능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다른 사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동과 능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비노자는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므로 옆으로 자꾸 지엽적으로 나가지 말고 요 정도로만 설명하겠다는 거죠. 요걸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끔을 이렇게 탁 하면 잘 들어붙죠. 그럼 이거는 이제 벽이 붙는 면에 있어서 능동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미끄러운 것을 일단 얹어가 좀 있으라고 이렇게 손바닥을 눌러가지고 있어도 손을 놔버리면 그게 툭 안 붙어 있고 떨어져 버리죠. 즉 이와 같은 성질을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수동과 능동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물도 그러한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증명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의 지금 문맥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인간 정신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물에게도 수동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인간의 정신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정리 4로 넘어갑니다. 그럼 정리 3의 요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수동과 능동은 타당한 인식은 능동적이 되고 타당하지 않은 인식은 수동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을 도입해서 생각하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 방법입니다. 타당한 인식은 공통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신의 속성이고 신의 관념이고, 타당하지 않은 관념은 신의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의 능동적인 관념은, 타당한 관념은 능동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정신이 타당하지 않은 관념은 신의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능동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사로 넘어가죠. 사물은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면 결코 파괴될 수 없다. 자, 이 말을 보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뉴턴 제1법칙을 연상시킵니다. 제가 이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실수로 까만색을 했네요. 이 붉은색, 제 말이니까 붉은색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나중에 고쳐놓겠습니다. 자,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관성의 법칙은, 자, 여기 제가 제 말로 해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 지식인을 인용해 왔습니다. 모든 물체는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로 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일직선 위를 등속도로 운동한다. 이 말이 모든 물체는 자기 본성을 유지한다는 말과 매우 흡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루면서 뉴턴이 스피노자의 철학을 보고 흉내냈을 일은 없는데 스피노자가 이 뉴턴의 제1법칙을 보고 뭔가 좀 깨달았다,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생애의 연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뉴턴은 1642년에서 1727년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나이로서는 꽤 오래 살았죠. 85세를 살았으니까. 근데 스피노자는 1632년에서 1675년 만으로 43년간밖에 뭐 조금 더 살았다. 44살 정도 살았습니다. 네, 상당히 요절한 셈인데, 그러면 요 연대를 보니까 스피노자가 요 에티카를 저기에 썼으나 자기가 책으로 출판하지 못하고 죽었죠. 그 하숙집 주인에게 이걸 맡기고 하숙비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뭐 유언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말년에 우리가 썼다고 본다면 1670년에서 한 75년 정도의 이 에티카를 거의 완성했다고 본다면 조금 미완성이지만, 뉴턴의 나이로 봤을 때 30살에서 33살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뉴턴은 한 그 정도 나이, 보통 과학자들은 젊을 때 다 업적을 쌓아올리지 나이가 30대 이렇게 넘어가고는 거의 업적이 없습니다. 그냥 정리만 하고 연구만 하는 차원으로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거의 30살에서 35살 사이니까 스피노자가 이 뉴턴의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운동 제3법칙 같은 것을 보고 상당히 무릎을 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피노자도 뭐 모든 철학자가 다 그렇듯이 뭐 단독적으로 갑자기 머리에서 영감이 떠올라서 그렇게 책을 쓴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업적에서 빌려와서 자기의 생각을 추가하고 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스피노자가 이 물체의 본성에 관한 성질을 기술할 때에 뉴턴의 운동의 법칙 제1역학을 흉내낸 것으로 모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정명을 보시죠. 이 정리는 그 자체로 명백하다. 왜냐하면 각 사물의 정의는 그 사물의 본질을 긍정하되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그 사물의 본질을 정립하되 제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같은 말 반복됐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물 자체에만 주의하고 그 외부의 원인들에는 주의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그 사물 안에서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성질은 없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런 것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물의 본질이 스스로 파괴된다면 그 사물을 정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물의 본성이라는 정의 자체가 그것의 본질이 유지된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설탕 덩어리가 아무런 원인 없이 소금으로 됐다가 또 아무런 원인 없이 물이 된다면 이거는
그 사물을 소금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으로 정의되려면 소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이미 그 자체에, 이 정의 자체에 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이 변화되려면 반드시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 자체로서 지 맘대로 소금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설탕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외부적인 원인이 작용해가지고 그 본성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본성으로 바뀔 수는 있다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애를 밑에서 들고 있습니다. 자, 정리 5를 보시죠. 정리 5. 사물들은 하나가 다른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반대되는 본성을 가진다. 즉, 그러한 사물들은 동일한 주체 안에 존재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파괴한다는 것은 유리창에 공이 날라와가지고 유리창이 깨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본성이, 성질이, 그 속성이 파괴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을 파괴할 수 있다면 파괴시키는 사물과 파괴되는 사물은 본성이 이질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유지하려는 본성과 파괴하려는 본성이 반대되는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반대되는 본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온도가 올라가 얼음이 녹아 얼음의 고체라는 본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여기 사라지니 파괴되는 거죠. 고체라는 본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얼음 안에 있던 차가운 본성과 얼음을 녹이려는 따뜻한 온도의 본성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괴라는 것을 외형적인 파괴, 유리창이 깨지는 것 같은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 성질, 본성의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증명. 만일 그러한 것들이 서로 일치하거나 혹은 동일한 주체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동일한 주체 안에 그 주체를 파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사물들은 점점점 해놨는 것은 앞에 우리 정리 5의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걸 그냥 추려나왔는 거죠. 쓸데없이 말을 안 쓰겠다. 똑같아. 그 말입니다. 자, 물이라는 주체 안에 차가움이 존재하면 얼음이 되는 것이고 또 따뜻함이 존재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뜨거움이 존재하면 수증기가 되죠. 만일 물 안에서 영하의 온도와 영상의 100도씨 온도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온도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두 온도는 반대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파괴시켜서 결국은 합성이 돼가 동일한 성질이 되어버리죠. 서로 반대되니까 서로를 파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차가운 성질도 파괴시켜버리고 뜨거운 성질도 파괴시켜서 중간 상태로 머물게 되어서 결국 물이라는 동일한 주체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주체 안에 반대되는 두 개의 성질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서로 파괴해가지고 하나의 그 본성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 6. 각각의 사물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자신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고 노력한다. 자, 이게 소위 정리 7에서 다룰 코나투스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정명을 봅시다. 왜냐하면 괴물은 신의 속성을 일정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신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능력을 일정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물이다. 자, 여기서 4개가 인용되어 있죠. 자, 우선 2개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1부 정리 25의 개, 그리고 제1부 정리 34. 자, 이것을 인용했는 것을 밑에 나열했습니다. 25의 개는 사물들은 신의 속성이 일정하게 결정된 방식이다. 제가 요점만 여기 적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신의 속성이
일정하게 결정이 되는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물이라는 것이. 자, 이 표현을 바꾸어서 말하면 사물들은 신이 어떤 모습으로 일정하게 결정된 것들이다. 즉, 사물은 신의 모습이다.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사물은 곧 신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1부 정리 34는 신의 능력은 신의 본질 자체이다. 즉, 표현을 바꾸면 신의 능력이 곧 신이라는 것이지 신이라는 어떤 개체나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의 능력,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현되면 신의 속성, 신의 본질,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데, 그 신이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속성과 능력과 성질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정리로부터 우리는 각 사물은 신이 변용된 모습이다. 양태이다 하면 또 양태라는 말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우리가 세계 안에 자연 안에 존재하는 또 자연 그 자체 그리고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신이 변용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속성과 신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의 속성이 변용된 모습 혹은 실체가 변용된 모습 여러 가지 단어로 나타내지만 여기서 신이 변용된 모습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사물은 결코 자신이 파괴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 자신 안에는 자기가 유지되는 성질만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 안에 자기를 파괴시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자기가 살아게 되는 것은 사실상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자기가 자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원래부터 자기의 본성 안에 나는 태어나는 게 잘못되어서 죽어야 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나 어떤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리사, 앞에서 다룬 정리사에 의해서. 반대로 괴물은 자신의 존재를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항한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를 자꾸 유지하려고 한다는 그 말이 바꾸어 말하면 자기의 존재를 파괴시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내가 이익을 보려고 자꾸 노력하지 내가 손해를 보려고 자꾸 노력하지는 않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비록 자기가 손해를 순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에게 언젠가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가능한 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자신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려는 지금 본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물은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자, 또한 유지하려고 하는 데서 나아가 발전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자기 존재로만 있으면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으니까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발전을 시켜 놔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공격을 와가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그 바깥에다 테두리를 쳐버리면 자기 자신의 유지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를 발전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제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교재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엔트로피를 낮추는 노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물이 진화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저의
주관적인 추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